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생산성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경구입니다. 생산성 사업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사용하시는 오피스 클라이언트,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제품들하고, 서버 쪽 제품으로는 메일인 익스체인지, 포털 플랫폼인 쉐어포인트, 그리고 UC 플랫폼인 링크,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제품인 오피스 365를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기업의 생산성이 과연 생산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효하게 작동하는가, 왜 선진 기업들이 스마트워크를 전부 다 고려를 하고 있고 스마트워크의 구현에 열광하는가에 대한 이제 바탕과 그러한 이제 그 백그라운드 위에서 저희가 지난달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라는 것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데모 동영상 시청,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체감을 하시는 이제 사항이시죠.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딜로이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쉬프트 인덱스의 한 항목입니다. 리턴 온 에셋, 그러니까 자산에 투입되는 그 돈 대비해서 리턴이 얼마나 나오는가에 대한 지난 한 30년간의 추이를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5% 가까이 이제 그 리턴 온 에셋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2010년도에는 1%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인덱스가 얘기해 주는 바는 자산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시대는 점점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예일 대학의 포스터 박사가 했던 리서치의 이제 결과인데, 기업의 수명이 1920년대에는 70년 가까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100년을 유지하는 기업이 나오기가 잘 힘들죠. 근데 이것이 이제 2010년에는 미국 데이터입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15년으로 짧아졌다라는 것이고, 2020년을 볼 때 S&P 500 지수에 있는 기업들의 75%는 아마도 사라질 것이다, 5년 후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잭 웰치가 했던 이야기처럼 기업의 외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기업의 내부 환경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종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데 기업들이 요즘과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리서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이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한 그 경제 환경의 변화, 또 하나는 사람의 변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변화 측면에서 이제 변화를 지켜보는데, 먼저 이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환경은 90년대 이후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급속히 진행이 돼버렸죠. 90년대가 사실 상당히 큰 임팩이 있는 그 세기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고 스마트폰의 원형이 이제 그때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지금과 같은 거대한 혁명을 이끌어내리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었죠. 근데 또한 90년대에 진행된 것이 여태까지 전 세계 경제를 계속 이끌어왔던 산업경제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 지식경제 시대로 급속히 이제 전이되는 시발점이 그때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가 거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통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떤 기업도 지금은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고 있고, 또한 글로벌 신정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글로벌 시장이라는 것은 승자 독식 시장입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죠. 가장
공급을 저렴한 가격에 수요에 맞출 수 있는 통합된 공급을 수행하는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처럼 예전에 뭐 강소기업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 신문에 보면 가끔씩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작지만 이제 프로핏을 내고 있는 기업 이렇게 얘기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성과 중심, 프로핏 중심의 시각인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지금 사실상 그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것은 다 오보라고 봅니다. 그 기자의 시각이 약간 뒤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성과보다는 일단 성장이 중요합니다. 덩치를 일단 불리고 그러한 거대한 수요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덩치가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생존이 답보되는 것이죠. 생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핏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성장이 먼저 우선시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이렇게 이제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또한 이제 산업 시대가 지식 시대로 급격히 넘어오면서 지식 근로자들의 업무 형태도 그렇고 기업이 지식 근로자들을 통해서 내고 있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아주 그 열심히 일만 해서는 결과를 내기 힘든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라는 것. 워크하드 해가지고는 사실 창의나 혁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이 지식 시대다라는 것. 지금 보시면은 자포스라든가 웨스트 사우스 항공이라든가 여러 그 아주 창의적인 기업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경영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딜리버리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만 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일단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가장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인터넷 혁명 이후의 세대가 기업의 근로자로서 막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미 기업의 지식 근로자들의 30% 이상이 그 이후 세대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사실 그 이전에 산업시대 우리나라 및 전 세계 경제를 이만큼 이끌어온 세대하고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물론 인터넷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SNS를 사용하지만 마치 물속에 있는 고기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너무나 자유로운 세대하고 우리는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세대고 자신의 개성을 일터에서도 뚜렷이 나타내고자 하는 세대다. 이런 세대들이 사실 그 이전 세대들하고 섞이면서 약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업을 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여기에 또 독특한 환경 한 가지가 더해지죠. 그게 이제 IMF입니다. 사실 제가 그 상당히 축복받은 세대다라고 이제 저희 세대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IMF가 우리의 근로 문화를 엄청나게 바꿨죠. 그 이전에는 뭐래도 하여튼 한 회사에서 그 평생 근로가 좀 보장이 되는 이런 분위기였다가 그 분위기가 싹 사라졌고 특히 IMF 이후로 해서 한 7, 8년 동안 인원 수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객사를 돌아다니면서도 보면 저보다 한 3, 4년 아래가 그 IMF 이전에 이제 마지막 세대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허리 부분이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세대들하고 기존 세대들하고의 문화 차이가 이제 엄청나게 존재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마지막 이제 무엇이 기업들을 변화의 길로 내모는가의 마지막 부분은 기술의 변화입니다. 이 장표는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는 IT 테크놀로지 트렌드, 10대 트렌드에 대한 장표입니다. 우리가 한 4, 5년 전부터 IT 쪽 얘기를 하면 네 가지 메가 트렌드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게 이제 소셜, 모빌리티,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빌리티를 요새는 애널리틱스, 모빌리티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애널리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SMAC다 이렇게 얘기되는 네 가지 메가 트렌드가 지금은 막 세분화되면서 또한 융합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첫 장표에서 보셨던 쉬프트 인덱스에서 보시면 리턴 온 에셋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 근로자들, 즉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오는 리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자본을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에 투자되어야 된다. 경쟁력 향상의 핵심은 사람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제 쿼드런트를 그려볼 때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을 하는 분들, 협업을 하는 사람들과 혼자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의 퀄리티에 대한 비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 몇 퍼센트, 혼자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이렇게 가는데, 진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생산성에 성과에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장표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1999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산업 시대는 이제 종말로 치닫고 있고 지식 경영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식 경영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창의적인 업무다라는 것을 이분이 주장을 했었고, 창의적인 업무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 즉 이전에 선배들이 해보지 않았던 업무를 처음 하게 되는 지식근로자들의 생산성, 그분들이 그 비구조화되어 있는 업무를 얼마나 잘하게 기업이 도와줄 수 있느냐가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한 가지 재밌는 그 인사이트인데, 가트너에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던 그 한 서베이의 제목이 뭐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80%는 그 자기의 업무에 인게이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왔었거든요. 인게이지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묘한데, 몰입한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베이를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데 이 일이 내가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의 한 파트를 맡아서 주어진 지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일이 기업의 전체 성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내가 이것을 진행함으로써 그 성과가 얼마만큼 향상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한다라는 이제 이야기였고, 그 원인으로서 가트너는 non routine work이라고 하면 비정형 업무입니다. 이전에 이제 구조화되어 있던 업무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비티가 좀 들어가야 되는 비정형 업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근로자들이 자기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시된 자료가 2010년에 그 북미 쪽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4분의 1 정도가 비정형 업무였다. 그리고 이것이 2015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관찰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 이유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야. 미국 사람들은 R&R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잡 디스크립션이 아주 상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한 달에 몇 시간은 출장을 다녀야 되고, 쓸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잡 디스크립션이 책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랑은 좀 이제 다르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쪽 자료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연간 근로시간이 한국의 근로자들이 OECD 평균보다 420시간 더 근로한다. 그러면 이제 8시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50일을 더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2달 이상을 1년에 남들보다 더 근무를 하는 것이고, 1년이 52주이니까 사실 한국 근로자들은 월화수목 금금일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료는 사실 모든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자료입니다. 그 얘기는 그 프론트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공장 근로자 및 산업 근로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근로자만으로 이제 만약에 이 범위를 줄인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노동 생산성은 당연히 모수가 크니까 생산성은 낮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덱스만 봐서는 한국의 근로자들은 상당히 좀 나태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저 기사도 저는 이제 올해 초 기사인데 비즈니스 코리아라는 이제 인터넷 신문에 발표가 되었었고 상당히 여기저기서 인용이 많이 됐던 기사입니다. 마이클 코컨이라는 미국 컨설턴트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오랜 시간 일을 했었는데 자기가 보는 한국인들의 생산성의 문제 7가지를 이제 기고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인사이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좀 받아들일 만한 것은 마지막으로 지적했던 것이 기업에 유입되는 신규 직원들의 캐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은 군대를 갔다 오고 졸업을 해서도 졸업을 또 약간 늦게 하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기업체에 들어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20대 후반에 이제 기업에 들어오게 되는데 군대를 가지 않는 미국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기업에 들어와서 그 비슷한 나이대가 되면 벌써 10년 가까운 경력을 갖춘 중견 사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근로자들과 우리의 신규 사원과의 캐퍼빌리티에 대한 비교 이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대로 이제 말이 되는 데이터였는데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이제 잘못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비정형 업무에 관한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사실 이 프로세스 표준화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룹웨어의 결제 루틴을 태울 수 없는 업무를 비정형 업무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전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60% 이상이 이미 비정형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산업 근로자들을 다 포함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 근로자로 축약시켜서 본다면 지식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의 80% 이상은 비정형 업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비정형 업무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의 시작은 부장님이 뭐 상무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 요새 우리 제품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 좀 알아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은 또 유교 문화의 장벽이 있으니까 그 질문의 퀄리피케이션을 못합니다. 상무님한테 가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품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의 레포트를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알아서 이제 여기저기 서베이 해보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업무가 되죠. 이러한 업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창의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창의성이 들어가게 되는 일은 시간을 정말 무한정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작곡을 하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만화를 그리시거나 하는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전 직장에 있을 때 좀 그 관련이 됐었는데 듀를 지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또 밤에 일들을 하십니다. 무한정 책상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 이유가 그 창의성, 유레카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비슷한 상황을 우리나라의 지식 근로자들이 80% 이상 되는 이 비정형 업무에서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비정형 업무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한국 근로자들은 그것을 이미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빨리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럼 생산성이 지식 근로자들이 올바른 생산성을 내게 하려면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정형 업무를 얼만큼 빨리 달인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가가 아니라 포커스가 이러한 비정형 업무를 얼마나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는가에 두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던 그 산업시대 방식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 그 표준화된 프로세스 위에서 툴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잘 아시겠죠, 그거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노력은 물론 그대로 가야 하고 바람직한 것이고, 다만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이 비정형 업무에 대한 쪽으로 포커스가 좀 옮겨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환경 변화의 세 가지 부분을 이제 보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서베이와 뭐 논문들이 있습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된 것들도 있고 IT적 관점에서 된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저희 관점에서 정리해서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개인화 차별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인터널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직원들이 기업의 가장 큰 고객이죠, 사실은. 예전에는 고객은 왕이다 하다가 지금은 직원이 왕이다 하는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1차 고객, 2차 고객이 겪는 그 경험에 대한 개인화, 차별화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반드시 디지털라이즈 해야 된다.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굴뚝산업, 요즘은 굴뚝산업이라는 것 없습니다. 모든 굴뚝산업도 온라인에서 컨슘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 비즈니스를 디지털라이즈 해야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 및 기타 자산들을 디지털화 시켜야 그 위에서 어널리틱스를 통한 다른 기회들을 더 창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빠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플래닝의 사이클이 원래 플랜 2C잖아요. 그래서 플랜을 정교하게 하고 그것을 가차없이 익스큐션하고 그 결과치를 다시 분석해서 다시 플랜한다 하면, 예전에는 사실은 플랜에 산업시대에는 가장 큰 초점이 두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나 생산하느냐, 포캐스트가 엄청나게 중요했었죠. 그러다가 기업 환경이 좀 변하면서 플랜을 정교하게 할 만한 시간이 이제 없어지면서 점점 익스큐션 쪽으로 이제 초점이 옮겨 왔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고 그러고 결과를 보자 하다가 지금 같은 이제 아주 급속도의 변화가 있는 세상에서는 익스큐션에서 C 쪽으로 포커스가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익스큐션을 좀 크게 했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생각이 떠오르면 작게 파일럿을 하는 형태로 해서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0점 조준해서 다시 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현재 기업 문화, 경영 문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CEO가 제프 베조스입니다. 아마존에서는 일단 쏜다, 그런 다음에 어저스트하고 결과를 봐서 다시 쏜다라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고요. 또한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은 마켓 스위핑 전략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전략들 수행하잖아요. 한 거리에다가 일단 스타벅스 점포를 대여섯 개씩 꽂아보고 나오는 그 결과를 봐서 익스펜션을 할지 아니면 이제 없앨지를 결정한다. 이런 식의 이제 빠른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기업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리스판시브 오거니제이션이라는 화두입니다. 기업은 배우고 스스로 성장하면서 외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화두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메시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그 집단지성에 대한 것입니다. 개미가 그 페로몬의 공유를 통해서 전체가 하나의 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환경에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형 업무에 대한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을 이제 생각해 보면 비정형 업무를 잘하게 해줄 수 있는 툴들은 사실 소통과 협업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집단지성을 발현시키고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거기서 이제 익스큐션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고 그 결과치를 봐서 집단지성으로 다시 수렴해서 그 탄착점 조절을 하는 이러한 행위가 기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집단지성에 있어서 또 반드시 중요한 기업의 입장에서 하나는 코히어런스입니다. 응집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개미처럼 개미는 여왕개미를 위주로 해서 응집성을 쭉 갖게 되죠. 집단지성을 기업에서는 사실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응집성을 갖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특히 이제 리더들이 그러한 역할이 가능하도록 그 툴들을 무장시켜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응성입니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빠르게 반응한다 할 때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렐러번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미가 그 사실 그 거미줄의 진동을 통해서 먹잇감이 여기에 닿는 것을 센싱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공기나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성분 평소에 뿜어내 놓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레이더에 걸리는 걸 통해서 이게 먹이다 아니다를 즉각적으로 알고 반응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기업도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맥락에 맞는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객이 A를 물어봤는데 A를 답해야지 B를 사세요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렐러번스가 맞는 그러한 빠른 조직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스마트 컴퍼니, 스마트워크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워크에 왜 전 세계 기업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자기의 인프라에 모두 다 스마트워크를 어답션 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이제 그러한 그 리스판시브 오가니제이션을 만들자라는 화두에서 여기에 있는 것 같은 창의적으로 일하고 왓이 아니라 Y를 생각하고 시각을 바꿔서 성과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고 소통과 협업 그리고 영감의 부여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 크게 보아 5가지의 어프로치를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근무 모빌리티를 주는 거죠. 재택근무나 모바일 근무를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 조직 문화를 개선해서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춰가는 부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오피스 리뉴얼 했죠. 그래서 사무 환경을 개성해서 좀 더 집단지성의 발현을 쉽게 만들어주는 부분, 피할 수 없는 흐름인 소셜 네트워크를 사내에 도입하는 거, 마지막으로 비정형 업무에 되게 중요한 그 한 축인 업무를 가시화시켜주는 것, 이러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스마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룹웨어라는 독특한 솔루션 문화가 있죠. 그 전자결제하고 포탈, 메일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그룹웨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전자결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일에서 그냥 어프로브 한 줄이면 되는데 그걸 왜 뭐 문서를 스캔해서 올려서 도장을 찍고 뭐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냐면 얼마 전에 아이폰이 디자인 바뀔 때 스큐모피즘하고 미니멀리즘하고 한참 논의가 있었잖아요. 스큐모피즘이 현실 세계에 있는 모양새를 그대로 떠서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해도 빠르고 고객들이 쉽게 적응한다 이런 거고, 미니멀리즘은 개뿔 그런 거 필요 없고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고객들이 잘 적응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스큐모피즘이 잡스가 사망하면서 졌죠. 그래서 미니멀리즘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는데 그 전자결제라는 것이 일종의 스큐모피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문서 다 있고 기한자 있고 누가 결제했는지 있고 내용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메일 안에서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괜찮은 문화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루베어는 예전에 이제 오피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을 통한 문서 작업에서 시작해서 이메일과 전자결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포탈하고 KM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툴이 갖춰지고 그 위에 협업 솔루션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셜 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볼 때 기존 커뮤니케이션이 왜 소셜이나 이런 쪽으로 수렴돼 가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메일의 폭주 그리고 포탈이 정보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기업은 직원들이 다 포탈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포탈 스킵하고 따로따로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져갔던 그러한 그 목표를 어긋나게 되는 거, 그 위에 지금의 세대들을 포함해서 우리들 너무나 많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데 업무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약간의 괴리가 있죠. 기업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어떻게 인트라넷에 차용을 할 것인가.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통신 수단들은 기업이 피해갈 수 없는 방향입니다. 기존의 스마트워킹 인프라는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소셜을 포함한 새로운 도구들로 계속 수렴되어 가고 있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난 거 보면 기업들이 자사의 인트라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셜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오보로 판명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셜이 기업 내 소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잡담하는 소셜하고 기업 내 소셜이 뭐가 다르냐? 기업 내 소셜은 업무 기반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의사결정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결정자가 소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집단 지성이 발현돼서 뭐가 나와도 이걸 다시 오프라인으로 끌고 가서 해당 의사결정자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소셜을 포함해서 이러한 협업 솔루션 간에는 서로의 포지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왼쪽이 더 좋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발전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가져가야 될 포지션이 있고 이 포지션을 현재의 그룹웨어에 현재의 포탈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스마트워크 컴퍼니의 특성 몇 가지를 이제 드렸는데 오른쪽에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집단지성의 발현에는 아주 중요하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스마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특히 비정형 업무를 가시화할 수 있는 쪽으로 워크사이트라든가 팀사이트라든가 소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자간 기록성을 확보하고 그 기록성이 지식화되고 빅데이터의 인풋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평적 업무관계 형성, 일에 대한 전략적 업무관리, 그리고 기록과 정보의 지식화가 3단계 사이클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문화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는 이러한 기반 철학 위에서 이제 설계된 일종의 솔루션 아키텍처입니다. 실제 솔루션이 아니라 지금 SCM, ERP, CRM을 통해서 LOB, 고객 관리, 공급망 관리를 하시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이미 그룹웨어로 다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결제가 다 그룹웨어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룹웨어에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희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한 군데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좀 더 의미 있게 KM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제공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이제 만든 것이고요. 세 가지 3단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그룹웨어를 디지털라이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디지털라이즈 된 그룹웨어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데이터들이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쌓이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로 전환시켜서 BI,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BI를 수행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자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BI가 진행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식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컨설턴트의 도움 없이 기계 학습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하자 해서 머신러닝까지 가는 3단계 아키텍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개념도입니다. LOB 플랫폼들을 다 포함해서 요 각각의 이제 박스마다 아키텍처가 있는데 전체 아키텍처를 저희가 구현을 하였고 이것을 파트너들이 이제 이 아키텍처에 맞추어서 자사의 솔루션을 그게 클라이언트가 됐던 백핸드 서버가 됐던 UX가 됐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리퍼런스 모델을 이제 완료를 해서 파트너분들한테 배포를 한 상태고요.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온 결과물이 모빌 CNC라는 저희 모바일 클라이언트 파트너사가 내놓은 모빌 CNC 디지털 그룹웨어입니다. 이 그룹웨어는 기본적으로 마켓에 저희가 무료로 프리웨어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프리웨어는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좀 이제 어드밴스드 기능이 필요하시면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페이를 하시는 이런 형태의 이제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폰과 태블릿을 위한 그룹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단에 있는 그 기존의 그룹웨어를 한 그 컴포넌트로 인크루드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맥락에 맞는 그 작업 기반의 업무 기반의 그리고 시간 기반의 UX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비정형 업무에 대한 디지털라이즈와 가시화 그리고 그것을 이동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부분을 기업 고객분들이 조금 맛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인터페이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빌 CNC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통의 그 특허 출원을 현재 해놓은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부분들을 워크 라이크 네트워크라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기업의 그 화두로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워크 라이크 네트워크를 그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많은 비디오 클립 내지는 아티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관련되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하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산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그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서 프린팅으로 산출되는 종이 인쇄물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새 페이퍼리스 회사 만들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페이퍼리스 회사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그것이 저희가 생각을 이제 해 보시면은 페이퍼가 주는 또 그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저거한 건 가시성인데 PC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찾기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이걸 종이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가시성이 확 확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데이터 같은 거 있으면 뭐 메일박스에다 마킹을 하기도 하지만 뽑아서 들고 가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강론에 내려가서는 사실은 그 프린팅을 하기 위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 그러한 장비를 전부 다 자사의 인프라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은 이제 점점 힘든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앞단에서 어떤 플랫폼 하나가 그 전부 앞단에서 그 요청을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구축이 될 것이고, 뒷단의 기업 인프라에서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지금 프린팅 업체들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HP라든가 엑슨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그러한 프린팅 클라우드를 현재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